네, 어서 오세요. 세계 정부로 가는 길 3-9. 러시아 혁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3-10 정도에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번에서 이제 두 번째.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 거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쿠닌이라고 있어요. 미카엘 바쿠닌이라고 러시아 사람인데, 마당발이죠. 그 당시 혁명, 19세기 그 혁명 단체하고 혁명 네트워크의 그 마당발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었고요. 예. 1866년 프리메이슨을 탈퇴해버리죠. 이 새끼들 이상한 놈들이네 이러면서 탈퇴해버리고 아나키스트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바쿠닌을 아나키스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 이전에는 그 유대 네트워크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또 프리메이슨 네트워크도 같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하고도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구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찢어지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나오면서도 찢어져요. 마르크스는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이놈은 프리메이슨보다 아마 더 위에 있는 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존경심을 가지고 로스차일드의 금융신기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강하게 단결심을 보이고 있다. 그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발 하나는 은행에, 또 다른 발 하나는 사회주의에 놓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1870년 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을 떠난 지 뭐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로스차일드와 마르크스와의 관계는 바쿠닌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꽁꽁 숨겨졌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로스차일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뭐 친척 관계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뭐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쿠닌처럼 뭐 세상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는 얘기겠죠.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은 항상 그래요. 사기꾼만큼 그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만큼 민중의 탈을 쓰지 않은 놈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뭐 예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마르크스는 19살에 나는 악마랑 계약했다 이런 시까지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놈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못했겠냐고요. 그래서 바쿠닌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마르크스를. 권위적이고 이 새끼 더럽고 그 동지들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공개적으로 막, 한때는 이제 마르크스가 막 바쿠닌한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딴지 걸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그랬다. 뭐 혁명가라 하는 놈들이 말이 거칠어요. 볼셰비키 말 거친 거 봐요. 네. 레닌 말 거친 거 보세요. 네? 참, 아이고. 레닌만 그래요? 다른 놈들 다 그렇지. 유대인 네트워크 되게 재밌어요. 그 케렌스키가요. 케렌스키 정부가 좀 부드럽잖아요. 볼셰비키는 무식하고. 근데 케렌스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뜬금없이 그 유대인의 세계 정복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그 오크라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 비밀 경찰이 일부러 만들어서 뿌렸다라고 하는 막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 진짜가 맞다라든가 뭐 이런 논의가 그때부터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연 의정서가 위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여기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혁명의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연을 줘서 위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요. 위서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자기가 반대했던 레닌에 대하여 좀 욕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시연 오정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볼셰비키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책 소지자를 발견하면 현장 사살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안 그래요?
아니 책 한 권 갖고 있다고 현장 사살하라고? 아니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레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스웨덴 피도 섞이고 뭐 타타르 피도 섞이고 뭐 별 피가 다 섞였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 피 하나 섞여 있으면 뭐 어때? 어차피 자기 주변이 다 유대인인데 트로츠키며 부하린이며 카메네프며 뭐 죄다 유대인인데 뭐.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죠? 책 한 권 갖고 있다고 현장 사살하라. 이건 보통 그 피해의식이 아니죠, 그죠? 이 볼셰비키가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레닌 트로츠키가. 책 한 권 갖고 그런 난리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실은 이 케렌스키의 그 아버지가 레닌 형 그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자기 형의 그 담임 선생님의 아들하고 충돌을 일으킨 거야. 이 정치 전선에서. 그러니까 세상 참 좁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레닌의 또 담임은 아니고 레닌의 선생이기도 했어요. 이 케렌스키 아버지가. 그래서 레닌한테 최우수 학생상을 줬다고.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지내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에 한데 모이는 거야. 뭐 하는지 아는 짓인지를 모르겠어, 얘네들 솔직히 얘기해서. 볼셰비키 정부 꾸며질 때요, 554개의 요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47개가 유대인이 장악했어요. 이거 예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푸틴도 얘기했잖아요. 볼셰비키 때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정권을 장악해 놓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1% 정부 요직을 유대인들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볼셰비키라고 하는 게 자체가 유대 조직이에요. 예. 이놈들이 한 짓을 갖다가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준 것 뿐입니다. 예? 아니면 지네도 속았지, 솔직히 얘기해서. 진보며, 뭐, 마르크스주의자며, 뭐, 지금 마치 지금 전문가들이 백신 방역 아름답게 포장하듯이 그렇게 포장을 해온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학생들이 죄다 속아 넘어간 거지, 뭐. 그래서 이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진행한 일을 좀 쭉 보자고요. 죄다 유대인들인데 종전 조약을 통해서 나라 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었고요. 내란을 통해서 재정 위기를 끌고 왔고 또 기간 산업을 팔아먹었습니다. 광물 이런 거 있잖아요. 광물, 석유 이런 거다. 또 유전지대 록펠러한테 팔아먹었어요. 로얄 더치셔라고. 또 부채 상환을 거부한다 그래갖고 프랑스 개미 투자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럼 대형은행은 다 보상해주죠.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입니다. 예. 또 금융자와 물꼬를 놔요. 기업하고 은행을 국유화시키죠. 그래갖고 돈을 챙기죠. 농민 기근을 또 유발했습니다. 정붐이라 그래갖고 농민들한테 30% 쌀이 아니죠. 밀 같은 거죠. 30% 곡물을 싸게 사가지고 뿌리는 바람에 농민들이 반출하고 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페미니스트니 이런 것들이 그러듯이 남녀 갈등을 일부러 유발합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볼셰비키가. 자, 볼까요? 예. 그 트로츠키가 정권 잡았잖아요. 1917년 10월 26일, 서양력으로는 이제 11월 7일,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트로츠키가 독일과 그 종전선언을 합니다. 전쟁에서 지네가 또 얻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서 혁명을 이제 완수를 해야 돼요. 근데 독일에서 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라든가 로자 룩셈부르크, 칼리프트넥트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 독일 혁명 일어났거든요. 죄다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예.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놈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어떤 놈이 지도자고 유대인인가. 대단한 놈들이야.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려요.
예? 계속 기다리면서 미국한테 융자 받아가면서 독일과 계속 대치를 합니다. 그게 3개월이 흘러가요. 3개월. 예. 근데 볼셰비키 참패만 거듭하죠. 3개월간 참패만 하는 거야. 또 독일군은 아니 종전하자면서 전쟁을 왜 자꾸 하냐고. 3개월간 기다렸대요. 트로츠키가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가 휴전협상에 들어갈 때, 종전협상에 들어갈 때 뒷머릿속에서는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뭐 종전하겠다 놓고 종전을 안 하네.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언제까지 너 저기 응답 없으면 그냥 진군한다. 이러고 독일군이 진군을 해요. 해갖고 키예프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예프에서 군인들 저기 러시아 군인들 2,400개 중화기 뭐 5,000개 기관총 뭐 8,000대 트럭 13만의 그 총 200만 알의 대포알 이런 것들 그래서 무려 6만의 러시아군을 딱 묶고 무장해제 시켜버렸다고 키예프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쳐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키예프, 모스크바, 페트로 그 당시 이제 그 수도가 페트로그라드니까요. 예. 모스크바까지 진격해서 페트로그라드 막 가고 있으니까 열차를 타고 막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큰일 났지 이제. 이 모스크바하고 페트로그라드 이 사이가 바로 그 볼셰비키가 정권을 딱 잡은 곳이거든요. 그거 되게 복잡해요. 러시아가 서쪽 서북부 러시아가 저기 중심지예요. 거기가 동쪽은 아파 별게 없고 그래서 서쪽만 잡으면 정권 다 탈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트로츠키가 깜짝 놀랬죠. 알렉산더 콜론타이라는 여자도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무래도 조약해야 되겠다 그래고 조약에 사인을 딱 해가지고 독일군한테 항복 조인을 한 거야. 솔직히 종전은 무슨 종전, 항복이지. 그래갖고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다 넘겨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또 오스만 터키 합친 만한 땅을 다 줘버립니다. 독일한테. 독일 관리도 못해. 근데 줘버렸어요. 그 인구가 무려 5,600만 명이나 되고요. 러시아 총 인구의 32%를 상실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저쪽에 우리가 힘을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었는데 넘겨줘 버렸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벨리사유 조약 때문에 조약 갖고 또 여기서 막 독립해되고 막 그러거든요. 독립국가 탄생한다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연합국이 딱 붙어버리고 말이야. 폴란드하고 딱 두 놈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그 당시에도 연합국에 딱 붙었어요. 지금도 미국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그래요. 참 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대주의인데요. 그 4대주의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도 영국 4대주의에 푹 빠져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데 뭐 철도의 30%를 상실하고요. 철광지대의 73%, 석탄지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상실을 하고 독일군한테 600억 마르크를 또 단독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네. 독일한테 준 지역 사람들은 그럼 5,600만 명 인구는 저기 독일한테 600억 마르크 단독 배상해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만 이제 죽어나가는 거야. 600억 마르크 볼셰비크가 돈이 어딨어. 국민들 세금으로 배상금 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청한 짓을 저지른 거야.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걸 기다린다면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 사람들한테 레닌이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욕을 처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네 땅을 독일한테 줌으로써 또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그 땅을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다니까. 제대로 뭐 우크라이나 좀 찾아오고 나머지 나중에 저기 스탈린이 다 찾아오죠. 그 스탈린이 다 찾아온 걸 또 고르바초프가 다 줘버리잖아. 아이고 참 러시아는 참 그래요, 그죠? 영토 회복을 뭐 안 노린 건 아니에요. 그 1918년 겨울 그 독일에서 그 독일 제국이 붕괴합니다. 전쟁이 끝나요. 독일이 항복하죠. 뭐 항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1918년 겨울부터 볼셰비키가 이 협상 파괴한다고 난리치면서 영토 회복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뭐 연합국이고 들어줘. 독일군 그 패전한 독일군 시켜다가 그 땅 다 거기 관리하라 그랬는데 주둔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짓도 못하고 저 짓도 못하고
저기 준다고 했던 땅에 다시 들어갔는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잖아. 독일과 다시 또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기 땅을 줘버릴 정도라면요, 이 레닌이 정신 상태가 어땠겠냐고. 레닌과 트로츠키가 자기 나라가 아니야. 러시아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나라가 없어요. 조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란에 이제 휘말리거든요. 러시아가 1918년 겨울부터 1920년까지, 물론 23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저기 뭐 우스리스크 그쪽으로 23년까지도 가고 그래요. 아무튼간에 그 중요한 전쟁들은, 내란은 이제 1918년부터 1920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라 그랬냐면, 니네 그렇게 내란하지 말고 차라리 반으로 쪼개라. 백러시아, 정러시아 이렇게 반반으로 쪼개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레닌이 찬성했어요. 자기 조국이라면 자기 조국을 반으로 쪼개라는데 그 찬성하겠습니까? 애국자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레닌은 애국자도 아니고 러시아가 자기 조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볼셰비키가 이 러시아한테 애정이 있게 행동하나. 애정 전무합니다. 러시아 민중들은 아주 이제 죽을 일만 남아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지도자랍시고 또 좋아했다고. 네? 그걸 지도자랍시고 좋아했다니까. 이 러시아 사람 민중들이 그렇게 노예적이야. 바깥에서 들어온 놈들이 자기네 정권을 잡아갖고 휘두르는데 그걸 좋다고 볼셰비키랍시고. 짱 좋죠. 예, 그래서 볼셰비키 첫 작품이에요. 볼셰비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첫 작품이 자기 조국의 땅과 인과 그 많은 자원을 갖다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작품 뭐냐? 내란이죠. 네, 내란이에요. 이 볼셰비키의 군대는 이제 붉은 군대라 그러는데요. 그 총사령관이 트로츠키예요. 뭐 잘 싸웠다는데, 트로츠키가 무슨 전쟁을 해요? 뭘 잘 싸워? 저기 워낙에 1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이 내부에 저기 전쟁도 못하는 일반 민중들이 모여, 농민들이 모인 뭐 흑군, 적흑군, 뭐 백군, 뭐 또 녹색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란 진압하겠다고 트로츠키가 농민 강제 노동시키고 막 물자 만들게 하고 농작물 뺏고 막 그러다가 해서 농민들이 화를 내면 막 가서 총 쏴 죽여버리고 막 총칼로 다 진입하고, 뭐 노동자들 파업하면 총칼로 진입하고. 이거 무슨 미친놈이야 트로츠키는. 그래서 그 영국 대사 그 조지 부캐넌이 저런 살인마가 어떻게 저기 정부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을 정도라니까. 영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저 트로츠키 같은 살인마가 어떻게 정부 안에 있을까? 응? 그러면서 남 걱정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볼셰비키 애들은 병참이 있었잖아요. 병참이 있었는데 백군이라든가 이런 건 병참이 없었어요. 녹군이라든가 흑군, 특히 아나키스트 군대, 흑군들은 병참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자꾸 지죠. 그리고 이제 막 다른 나라들 막 들어와서 막 뒤에서 막 뭐 부추기고, 전쟁 부추기고, 뭐 어떤 나라는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저기 러시아 땅을 좀 더 가져가 볼까. 특히 일본 이놈의 새끼들은 7만이나 끌고 들어왔어. 7만. 예? 미국이 1만 3천 갖고 들어왔는데 영국이 4만 갖고 4만 명의 군인을 보내갖고 교두보 확보하려고 그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갔던 게 러시아 내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못했어요. 콜착이라고 제일 전쟁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기 왕당파거든요. 그래서 볼셰비키와 전쟁을 하는데 애인 끌고 와서 그 군사훈련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또 알프레드 녹스, 가짜 구테타 일으켰던 알프레드 녹스 준장이 또 딱 버티고 있다고. 영국의 이익에 최대한 이 자식들은 조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백군이 갑자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농민들인데.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그 국무부 장관 로버트 랜싱이라고 있어요. 로버트 랜싱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영웅이라고, 영웅은 무슨 영웅. 백군을 좀
군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아유 워낙 엉망이라서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백군을 좀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했던 이유가 볼셰비키를 무찌르라는 게 아니에요. 백군과 적군이 팽팽하게 맞서갖고 내란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유지한 거예요. 응? 이렇게 내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영국, 뭐 미국, 프랑스, 일본 뭐 백군 도와주겠다면서 극동해갖고 전쟁을 뭐 제각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백군이 이길까봐 뭐 노심초사하고 말이야. 예? 에휴. 그래서 로마노프와 짜르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고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니까 러시아가 갈 길이 뻔하죠. 예? 백군을 키워줘 갖고 내란을 크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무너질 만큼 무너지면 뭐 그만큼 좋은 곳은 없죠. 아니면 말고. 예. 게다가 또 뭐 무슨 내란에 참여함으로써 내란 지역의 관할권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원격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 직접 투자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딱 이 레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독일한테 동유럽을 딱 넘겨줘 버리는 거야. 아, 그럼 뭐 지네들한테는 안 넘겨주겠어? 분명히 넘겨줄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전쟁도 안 할 거면서 얘네들 전쟁 안 했습니다. 미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뭐 얘네들 저기 지역 관할만 받지. 지네끼리 싸웠어. 그냥 저기 러시아 사람들끼리 그냥 싸운 겁니다. 내란 벌어져서 러시아 사람들이 국민이 죽은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내란 때.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벌인 게 볼셰비키입니다. 이게 내란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석유가 들어가잖아요. 석유하고 이제 무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팔아먹었습니다. 내란 기간 동안. 1차 세계대전 때도 팔아먹었는데 러시아 내란 때 또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있잖아요. 영국 석유. 1914년 대비 1918년 자산이 18배가 올라갑니다. 18배. 이건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전쟁이란 게. 예? 또 금융 자산만 40배로 뻥이 튀었다고. 내란 중간쯤에. 그리고 로얄 더치 쉘은 BP만큼은 못했어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주주들한테 돌아갈 현금 배당금만 현 시세 15억 달러였습니다. 현금으로 돌아갈 주주들한테 그 배당금이. 보통 배당금 한 6%, 5%, 6% 주잖아요. 그럼 얼마 벌었다는 소리야? 도대체가? 응? 아마 뭐 수백억 달러 벌었겠죠. 또 루마니아 원유사 지점, 로얄 더치쉘의 그 지점 주가가 35% 올랐고요. 예. 그리고 한해 투자자들한테 주식 배당금이 전쟁 이전보다 60% 이상 나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마니아, 바쿠, 페르시아, 멕시코 원유 공급자 로스차일드하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공급자 록펠러의 석유 장사꾼들의 이벤트였어요. 네? 게다가 스탠다드 오일은 1911년에 그 독점 해체됐거든요. 그래갖고 6개로 나눠줘갖고 더 일을 더 많이 했어. 그 독점을 막겠다고 해체했더니 그 작게 찢어진 것들이 일을 더 활발하게 한 거야. 아, 세상 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그랬잖아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그냥 가만 냅둬. 그러면 우리 장사하는데 저도 좋아. 예, 우드로 윌슨이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진행 중에 미국의 국회에 와서 국회 연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어린 아이도 알겠지만 전쟁은 마케팅입니다. 그랬어요. 전쟁이 마케팅이라고 대통령 입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전쟁이 마케팅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역사가들은 뭐야? 참, 아유, 역사라고 쓴답시고 그렇게 씁니까? 아유. 자, 그렇게 해서 볼셰비크가 했던 짓이 내란 일으켜서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까지 포함해서 그 유전사들 또 돈 벌어주겠다는 거, 또 이런 것들. 예.
또 볼셰비크가 했던 짓은 뭐냐면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던 브라노벨의 바쿠 유전을 파괴하고 이걸 록펠러한테 넘겨버립니다. 이 새끼 이거 미친놈이에요, 레닌. 예? 이 바쿠 쪽이 이게 아제르바이잔 자치정부 휘하에 있거든요. 다행히도 아제르바이잔 자치정부가 볼셰비키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 바쿠 석유가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컸던 석유 시추 지역이었잖아요. 세계 제일 컸단 말이에요. 바쿠 지역이 텍사스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뭐 터키도 노리고 영국도 노리고 다 노리고 있었는데 1920년 4월 달에 이제 볼셰비키가 바쿠를 장악합니다. 예. 실은 가만 냅두면 되잖아요. 브라노벨이 이 바쿠 유전 잘 관리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브라노벨 자체가요. 이 노벨 형제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 노동자들 잘 관리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자기 바쿠 유전에 스톡 옵션 40%를 나눠줬다니까요. 병원 지어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사회주의적으로 잘 유전 시추하고 정지하고 있는데 거길 쳐들어가고 말이야. 브라노벨 사무실 들어가서 돈 뺏고 사무 직원들 작업반장을 또 죽이기도 했어. 가족까지 강간하고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야. 사택도 뺏고 그랬습니다. 볼셰비크가. 네? 자기가 직접 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들을 지방 볼셰비키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알아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볼셰비키들이요. 그 무식함이 아주 1917년 11월 7일 날 겨울궁전 쳐들어갔을 때 그 포도주 창고 들어가서 밤새 술 처마시면서 술 2층으로 술 박스 나른다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고 4명이나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에요, 볼셰비키라는 것들이. 그 볼셰비키가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에마뉴엘 노벨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 쫓아버리고 전문직 직원 다 추방시켜버리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1919년 벽두부터 록펠러가 딱 보고 아제르바이잔 그 볼셰비키 정부로부터 바쿠 유전대 7개를 이미 사들이고 있었고요. 예. 또 1920년 7월에는요. 브라노벨의 투자 자산 절반을 헐값에 사버립니다. 예. 1,200만 달러 정도에 사요. 예.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임마누엘 그 노벨이 더러운 것을 감추는 데는 국유화라고 하는 멋진 단어가 필요하지. 국유화했으면 국가가 운영해야지. 왜 록펠러한테 주니? 응? 안 그래요? 레닌이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는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석유를 시추하고 정제 기술이 없다. 록펠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는 1920년 11월 달에 원유 기술자를 키운답시고 바쿠 공과대학을 세워주네. 원유 시추나 정제가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학교 세워가고 농민 노동자 이렇게 가르치셔갖고 바로 그 석유가 뽑아지는 줄 알아? 무식하기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레닌이. 결국은 형식을 갖춰서 바쿠 유전 전체 채굴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때 록펠러 참여하고요. 로얄 더치도 참여하고 눈물겹게도 국유화에서 빼앗긴 자기 유전지대, 바쿠지대의 그 사장이었던 노벨도 참여합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볼셰비키가 자기 거 뺏고 뺏어놓고 1년 반 후에 다시 그걸 경매를 붙여. 경매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그 추천 사람들 모여가 경쟁 PT 하는 거. 그거 붙여놔요. 자기 건데.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죠. 록펠러한테 넘어가고 또 BP한테도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물 아비들이 모여갖고 가져간 거예요. 1924년 1, 4분기 원유 시추하는데 필요한 장비하고 보수 비용이 그 300만 루블이었어요. 600만 달러였거든요. 이게 영국은행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은행에서 로스차일드 은행하고 또 록펠러 상관하는 은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바쿠 유전 브라노벨 거 말고 바툼 위에 있던 그 BP하고 그 로얄 더치쉘 그 유전지대는 구경 안 해? 안 했어요. 참 웃기죠. 예. 웃깁니다. 1871년에 말이에요. 파리 고민이 있었잖아요. 파리 고민. 파리 시내에 총 들고 칼 들고 그 막 노동자 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파리 시내에 로스차일드 건물 200개는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쿠닌 말이 옳다니까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놈들은 유대인들 네트워크 안에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자기가 록펠러 아들이야? 뭘 그렇게 록펠러는 잘해줘, 레닌이.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회주의자인 노벨 형제 그 브라노벨 석유회사는 없애버리고 말이야. 응? 폭력까지 행사했잖아. 그때 스탈린이 같이 참여했어요. 스탈린이 사무실 쳐들어왔을 때 스탈린이 사무실에서 저기 서랍 열고 돈까지 가져갔다고.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굉장히 많이 후회합니다. 예? 지금 그 스탈린만 욕하고 있었죠. 지금 서양에서. 레닌은 온통 숭배밖에 칭찬밖에 안 해요. 왜?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지. 자기네한테 하수인 역할을 참 잘해줬기 때문에. 독립적이었지만 하수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수인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레닌과 트로츠키, 볼셰비키가 했던 짓이 또 뭐예요? 1918년 2월, 짜르 시대 때, 러시아가 서방은행에 빚 졌던 빚은 안 갚는다 그랬잖아요. 예? 안 갚는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근데, 뭘 안 갚는 거야, 지금? 저 빚짐도 안 갚겠다 그랬지? 근데 뭘 안 갚겠다는 거야? 그 당시 JP 모건이나 내셔널 시티뱅크가 3억 5천에서 5천 정도 투자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모두 프랑스하고 벨기에 개미들이 투자하고 있었다고. 중소은행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투자금의 80%가 다 이 개미들 거하고 중소은행들 거라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끼가 이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예? 다 알고 있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80% 이상을 투자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돈을 안 갚겠다 그랬다고. JP모건이나 내셔널 시티뱅크 돈은 갚아주겠죠. 여기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갚아줬겠죠, 뒤로. 근데 개미들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부도 화가 났죠, 당연히. 왜 우리 개미들 돈만 안 갚아주느냐. 그래갖고 프랑스군이 독일 패전과 더불어서 독일군이 그 당시에 볼셰비키로부터 받았던 종전 배상금 있잖아요. 그 금괴를 강탈해버렸다고. 그거 원래 볼셰비키 거거든요. 안 돌려버렸어요. 니네가 그딴 짓을 하니까 우리도 안 돌려줘. 그리고 안 돌려줘 버렸다. 근데 JP 모건이나 내셔널 시티뱅크는 이따위 3억 5천, 5천만 달러 이 정도는 안 갚아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더 많은 게 있단 말이야, 지금. 볼셰비키 러시아가 자기네한테 이익을 남겨줄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 금융 완전 자유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요, 1919년서부터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잡는 1927년 언저리까지 계속 금융 자유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레닌 당신네 이전 상관이 빚 안 갚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융 자유화를 계속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볼셰비키가 상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상환할 것이다. 아니면 볼셰비키가 패배할 것이다. 이런 찌라시들이 런던 파리 증권시장이 굉장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국채가 폭락할 것 같은 러시아 국채 가격이 60%까지 올라갔어요. 그 증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근데 부분 상환하겠다고 또 아양을 막 떨었거든, 레닌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죠. 네, 1918년부터 차근차근 국유화를 시작하는데요. 예? 은행을 전체를 다 국유화합니다. 그러나 그 쿠넨로프하고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가 관여하고 있는 뉴욕 시립은행, 그거는 국유화 안 했어요. 볼셰비키가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록펠러의 그 석유 유통,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의 석유 유통 문제도 전혀 손에 건드리지 않았고, 예? 1917년부터 기관사 산업에 투자한 JP모건, 이 시프팀의 그 기업들, 이 기업들 안 건드렸어. 왜 안 건드렸을까? 너희들은 국유화하기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빼준다 그런 거야.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럼 러시아에 있는 기업이 다 이전부터 있던 기업 아니야? 에이구, 오히려 레닌은 말이에요. 미국 적십자 대표로 와 있던 그 레이먼 로빈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미국으로부터 계속 돈 좀 달라 그랬어요. 응? 또 물건 수출해 달라 그랬고, 미국이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응? 저기 빚 상환 안 하면 러시아 금 안 받겠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금도 못 써먹었다니까. 응? 뭘 노리면서 그랬을까요? 물품은 들여와야겠고 러시아 금화는 안 받겠대. 그럼 어떡해? 그쪽 기업이 직접 들어와야지. 그래서 농기계사, 인터내셔널 하베스트, 또 철도, 웨스팅하우스, 싱어, 그 재봉틀, 뉴욕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러시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 볼셰비키가 했던 아주 참 화려한 작품이죠. 그래서 함부로 공산혁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엉망이 되어버려요. 엉망이. 아주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철저한 애국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띨띨한 놈들이 정권을 잡아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네가 감히 자컵 슈퍼를 이길 것 같아? 아이고, 한심한 놈. 러시아 혁명을 완수해준 알프레드 밀러는 이제 뒤로 물러나죠. 네,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1925년에 사망하죠. 레닌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죽어요. 물론 영국에는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쟁쟁한 젊은이들이 여전히 런던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 영국의 원탁회의하고 필그림 협회의 주도권은 미국의 CFR로 넘어가요. 그 CFR은 192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록펠러가 이 비밀 단체들의 전체를 다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 손에서 록펠러 손으로 넘어가는 건데, 핸들링만 넘어가는 거지, 둘 사이에 이익이 잘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밀어붙인 게 뭐냐면 금융의 완전 자유화죠. 당연히 볼셰비키가 그렇게 이제 해줄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제 하게 돼요. 레닌 죽기 한 2, 3년 전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영국의 영향력보다 좀 더 커져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확실히 볼셰비키라고 하는 애들이 그 로스차일드의 완벽한 하수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로스차일드만큼이나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레닌, 트로츠키 이런 애들이. 우리는 너희들의 꼬북만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유대인 집단으로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은행가를 싫어하고 은행가도 우리를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은행가를 싫어한다는 뜻에서 거기서 은행가는 로스차일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볼셰비키 유대, 새로 이름 부상하고 있는 유대 볼셰비키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얘네들은 자기네 돈 벌라 그랬어요. 독소 종전조약이나 내란에서 레닌이 잘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는 이놈들의 조국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강탈하고 탈취할 곳입니다. 여기가.
볼셰비키는 러시아를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믿었어요. 애국심이 어딨어. 자신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꼴을 못 보는 놈들이에요. 이 볼셰비키 하는 족속들이. 예? 물품 대금이 아니라면 생돈을 나누어 먹으려고 했고, 자기네들한테 콩금을 떨어지는 게 없으면 융자도 거부하고요. 죄다 그랬어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NEP라고 하는 합자회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제 주제도 못 챙기면서 뭐 발트 3국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그러고 말이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한테 국경선 유지하면서 차르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 자기는 차르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 이란한테는 차르한테 빌려 받은 거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무슨 멍청한 짓이냔 말이야. 동유럽 나라를 포섭하려고 그러고. 이런 돈들이 그 당시 모두 해외 융자가 거의 영국의 런던 시티, 즉 로스차일드로부터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을 다 추진하는데. 레닌은 말이에요. 공기업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요. 예, 그 빚에 대한 걱정도 안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기업 활동하는데 화폐 가치 조절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그 중앙은행 만드는 목적 아니에요? 화폐 발행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중앙은행 세우려고 그럴 때 그 중앙은행장한테, 세우고 나서 중앙은행장한테, 중앙은행장 이름은 생각이, 샤이느만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중앙은행장이. 현재 90에서 98%의 지폐가 국가 신용에서 난다. 즉, 휴지다. 지폐는 사기다. 중앙은행은 관료의 종이게임이 아니다. 겉으로 들으면 말이에요. 겉으로 들으면은, 이거 진정한 그 경제학자처럼 보입니다. 예, 들리잖아. 저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지폐는 사기다. 중앙은행은 그런 지폐 찍는 곳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제 의견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은행론인데, 이놈은 이상한 말을 해, 그 다음에. 은행도 영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한테 영업을 하라 그랬다고? 헤쳐먹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의 FRB처럼 볼셰비키도 금융 피라미드 위에 올라앉아갖고 돈 벌겠다는 거잖아, 지금.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중앙은행의 영업활동을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를 좀 솔직히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곧 죽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확언할 수는 없는데, 해외 투자은행도 세워요. 같이. 루스컴방크라고 세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중앙은행 세웠지. 해외 투자은행 세웠지. 근데 해외 투자은행을 잘 봐야 돼. 이거 누구 건지. 네? 자기가 레닌이 그 스웨덴을 지나 페트로그라드로 들어와서 혁명을 준비할 때, 그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기한테 자콥 시프의 돈을 인출해준 올로프 아슈베리가 바로 이 은행의 은행장이란 말입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해외 담당 여신국장이 막스 메이라고 JP 모건 사람이에요. 개런티 트러스트 컴퍼니 그 부회장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닌이 의도한 거냐? 근데 분명히 나는 의도했다고 보는데. 자, 중앙은행 세워가지고 돈을 최대한 쭉 빨아들여. 그런 다음에, 국제결제은행을, 해외 투자은행을 통해갖고, JP모건과 연관시키는 거야. 월가와 연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레닌이. 예? 또 볼셰비키가 레닌 살았은 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채권 만기 전에 수수료를 받고 채권을 팔고 사는 선물 거래, 그 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행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러시아 민중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었어요. 응? 역시 유대인이니까. 예? 역시 유대인이에요.
이 은행의 연관 관계만 봐도 말이에요. 예? 세계 제국주의를 박멸하자고 하는 그의 말은 딴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를 모두 풀어주고 이걸 월가에 갖다 바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러시아도 갖다 바치는 거야. 지금 은행을 통해 갖고. 예? 레닌 호위대라고 있어요. 레닌스가드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하린이 이끌었던 그 뉴 에코노믹 폴리시 NEP라고 하는 거에 원래 공산부, 공산정책부, 금융정책부, 실행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금융정책부 안에 레닌의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백 명 정도가 돼요. 이놈들이 모두 해외 계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레닌이 설명을 해야 돼요. 해외 계좌를 두고 있었다고. 근데 레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럽의 국제적인 혁명을 위해서 쓸 돈이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썼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놈은 8억 달러까지 갖고 있었어. 한 놈 계좌에 현 시세 200억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그거 다 어디서 빠져나온 돈들이냔 말이야. 예? 이 문제를 해결할 학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실은 러시아에는. 레닌이 빼돌린 이 돈의 행방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1920년대 말까지 이 호위대가 갖고 있었던 얼마라 그래야 될까? 한 수천억 달러 되려나? 이게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다고 이게? 이 돈이 여기저기 막 유용되다가 나중에 스탈린한테 다 털리게 되거든요. 스탈린이 깡그리 갖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저는 스탈린과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탈린을 그래도 그나마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레닌과 부하린의 그 해외 연관, 합작회사며 뭐 지랄이며 이런 것들 다 깡그리 부숴버립니다. 이 1927년에. 왜 그랬을까 스탈린이. 뭔가 알고 있었다고요. 스탈린이. 이 유대인 새끼들이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다고. 이상한 짓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뉴 에코노믹 폴리시라는 거예요. NEP라고 하는 겁니다. 레닌의.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